언제나 돈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이 책 제목 보이시죠?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 실전에 대한 책,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꼭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또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또 기대가 있는지, 이 관련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도 있고, 또 주식을 활용한 펀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투자 상품들도 있고, 또 부동산도 있고, 또 그런 부동산을 활용한 부동산 펀드, 참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또 간혹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동남아 은퇴 이민이나 투자 이민, 이런 조금 이제 고민하신 분들도 오늘 정말 좋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 자, 이 방송 제가 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오늘 이 저자분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 보죠, 그죠? 네, 처음 뵙죠. 네. 처음 봅니다. 제가 늘 이제 돈 파는 가게니까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의 이제 눈에 띄었는데 이 책이 잘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리냐면 내용이 부실해서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좁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도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 분야에 일하는 저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더 이제 전문 분야의 책인지라 이 저자님을 모시고 좀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재욱 대표님, 인사 잠시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구독자분들, 이렇게 처음 오늘 뵀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저자분들이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합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콘텐츠 이야기 들어가면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겠지만, 자, 지금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투자 측면에서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 저자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인도네시아 투자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그 질문에 우리 이제 작가님께서, 제가 작가라고 하지만 이분이 책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쪽에 또 투자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만 쓰는 서생은 아니다. 아주 전문가다.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면 참 용어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아시아, 아세안 이런 등등 이제 용어들이 좀 헷갈리는데, 자,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아세안이라고 하면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예, 있습니다. 예. 그것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10개국이 있는데 이 10개국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 현재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총 인구를 좀 보면 그 경제 규모를 좀 짐작해 볼 수 예. 있는데요. 아세안의 인구가 총 7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려면 유럽연합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5억 1천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수로 봤을 때도 규모가 매우 큰 그런
국가들의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게 같습니다. 동남아시아니까 우리 동아시아는 한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동아시아 쪽에서도 남쪽에 좀 있는. 그렇죠. 동남아 그렇죠. 국가들을 그 의미하는 거죠. 국가들이 한 10개국인데 유럽 연합보다 인구가 많네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인구가 요즘 큰 자원의 하나죠. 네, 네. 자, 이런 이제 아시안 국가들의 특징은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가령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국가 중에 가장 높은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GDP가 5만 7천 달러 정도로 이제 미국이 6만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예. 거의 미국하고 유사한 수준의 음. 선진국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1만 달러, 그리고 태국은 이제 6천 달러 정도로 이제 중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그 말레이시아의 아래쪽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베트남 아래쪽으로는 정말 이제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된 예. 미얀마라던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국가들이 가장 밑에 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인구 측면이나 등등에서 기회의 땅이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이 태국하고 지소미아를 맺었나요? 예, 그 군사정보 교환. 네네. 예, 그것을 왜 엉뚱하게 전화라하고 맺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동남아시아라는 큰 기회의 땅에 나름대로 조금 교두보를 넓히려는 그런 의미도 있겠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한국 기업들도 이런 지금 동남아에 진출을 많이 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한국이 지금 굉장히 동남아시아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정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LG, 포스코, 음. SK,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뭐 CJ라든가 롯데 대부분의 예. 대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이제 동남아시아의 최초로 일관 제철소를 인도네시아에 이제 예.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합작사로 설립을 했고요. 초기에는 좀 고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순이익이 좀 급등하면서 해외 지사 중에 해외에 있는 공장 중에 좀 효자 노릇을 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면 삼성이 이제 진출을 해 있죠. 삼성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 전체 GDP의 30% 정도를 예. 삼성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거의 뭐 베트남을 먹여 살리는.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대표적인 수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예. 베트남 수출 중에서도 25%는 삼성에서 예.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동남아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네. 이제 오래되면서 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뭐 등등의 갈등 때문에 동남아로 많이 옮겨온 여파도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 냄새는 기업이 제일 잘 맞습니다. 그렇죠. 예, 기업이 제일 잘 맞는데 뭐 우리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다른 뭐 여러 이제 선진 국가들의 기업들도 이 동남아의 진출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굉장히 당연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성장성이 높겠다. 자, 이런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진출하고 있을 건데 그것들을 조금 몇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먼저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첫 번째가 인구가 우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이제 베트남과 그리고 인도네시아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조금 요즘에는 우려스러운 게 1억 명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이게 좀 인구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로 봤을 때 약간 이제 호리병 구조라고 하죠. 신규 출산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아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출산율이 높아서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계속 빠르게 태어나고 그런 신생아들이 태어나면서 생산 가능 인구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30년
인구수는 5억 명에 이를 오, 것이다 예. 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2억 10년밖에 안 7천만. 남았습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네. 2억 7천인데 네. 10년 뒤에 거의 뭐 꽃배기로 성장을 2배 가까이 네, 예.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차이점이 이제 두드러지는 게 베트남은 이제 실제로도 그 중위 연령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33세이고요. 예. 인도네시아는 29세로 음. 베트남보다 인도네시아가 약간 더 예. 젊은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임금이라고 또 들 수 있습니다. 예. 임금이 사실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만 원 한화로 했을 때 예. 21만 원 정도로 월급이 월급이죠. 예. 네. 한국의 1993년도의 수준과 유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음. 33만 원 정도로 예. 이제 한국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2000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월급은 이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거의 27년 정도가 뒤쳐져 있고 예. 인도네시아는 임금으로 봤을 때 20년 정도가 뒤쳐져 있는 거죠. 근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력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력 증가에 맞춰서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중국에 빗대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국에 빗대어 했는데 중국은 이제 그냥 멀리 달아 놔버렸고 자, 그렇죠.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교하면 네. 지금 10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국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예. 네네. 정부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베트남은 한때 또 공산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지금도 그런- 공산 국가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중국에 투자할 때도 바로 이런 그 공산 국가다. 네, 자, 네, 이런 네. 제약 때문에 자본 이전이나 이런 등등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네. 뭐 그런 등등은 좀 정부 정책을 또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좀 어떨까요? 네. 우선은 뭐 한국의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죠. 그걸 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배경을 좀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중국 사드 사태 이후에 예. 국내 대기업들이 철수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이런 중국 시장에 대한 대안 시장으로 동남아시아 그리고 더 예. 나아가서 그 중에 인구수가 좀 많은 베트남과 이제 인도네시아가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그다음에 한일 무역 갈등이 좀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의 무역 경직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아세안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과거 중국이 역할을 담당했던 예. 그런 제조 생산 기지의 역할을 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시장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예. 세파 공동서명문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세파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 중에 하나인 이제 FTA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그런 경제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출 주요 품목인 철강이라던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을 이제 무관세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게 이제 한국하고 인도네시아가 세파 협정을 그렇죠. 예, 체결한 국가 대 거죠. 국가로 지금 예, 국가 대 체결된 국가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사드 문제로 당한 게 있는데 이 공산 국가에 가도 되느냐 뭐 이런 예. 얘기를 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이 공산 국가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해 왔고 지금도 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서 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산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만큼의 그렇게 강력한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투자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이제 기본으로 해당하는 지식, 정보, 자 네. 그것들을 조금 훑어봤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저는
베트남보다 인도네시아가 더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많이 뜨거웠죠. 뜨거웠습니다. 예, 많이 뜨거웠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에 비하면 인도네시아는 조금 소외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듯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베트남은 어떤 장사들이 뜨고 있나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산업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산업 분야는 소비재. 인구가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예. 이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예.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미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돈을 잘 안 쓰고 이제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이제 계속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또 해당하는 게 금융업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산업이든 금융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산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시긴 한데 사실 이제 투자할 만한 제조업 이제 뭐 상장 기업이라던가 이런 쪽은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규모가 예.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망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그런 제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재 기업 중에 이제 마산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양념류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한국에 이제 뭐 오뚜기와 비슷한 그런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의 오뚜기는 지난 15년간 20배가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예. 근데 베트남 마산그룹은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 마산그룹에 마산 컨슈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마산그룹의 소비재 제품들입니다. 예. 양념류가 대표적이고요. 현재 매출액의 40%가 이 양념에서 나오고 있고요. 양념류라 하면은 뭐 간장, 뭐 피쉬 소스, 뭐 케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지금 65%로 가장 높은 게 이제 피쉬 소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그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난할 때는 어느 나라든 가난할 때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됐는데 그렇죠. 먹을 게 조금 이제 네. 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맛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맞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조미료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미풍, 뭐 미원, 그렇죠. 지금은 네네. 뭐 그런 이렇게 제품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제 조미료 회사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죠? 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제조, 또 소비, 또 금융. 자, 그렇죠. 어떤 나라가 산업이 성장하는 이제 크게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업종들이다, 그죠?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선전합니다.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이라는 책의 저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식 투자 때문에 필요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투자 시장에서 특히 이제 뜨고 있는 동남아 이쪽 분야에 대한 뭐 그 투자 여건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하게 특별히 김재욱 저자님을 모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파는 가게 이 광고비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떤 쪽들이 주로 장사를 잘 되고 있나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보다 조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인도네시아가 베트남보다 약 10년 정도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인건비를 예로 들었지만 인건비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7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이미 소비재의 산업 분야들은 어느 정도 성장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필수 소재라고 하죠. 필수 소재와 석유화학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필수 소재는 이제
기본적인 산업 구조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예. 이런 제조업들이 성장하면서 그 중간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소재 기업들이 좀 많이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 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 정부에서 원자재를 직접 수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광석 수출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 자국의 원자재를 보호하겠다. 인도네시아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제하고 가공해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육성을 한 다음에 고부가가치로 수출을 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저는 이제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서도 한 가지 예시로 기업을 얘기를 해보자면요. 석유화학 산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제조를 하는 회사인 예. 인도라마라는 회사를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한국의 이제 화학 기업인 LG화학 또한 LG화학. 이제 지난 15년간 10배 이상 예. 성장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왔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인도라마 같은 경우도 전 세계 30개국에 70여 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예.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도네시아만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주식에 대한 이제 그 지표들, 가치평가 지표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많이 알려지면 앞으로 많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까지 지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주요 기업 하나씩을 지금 소개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마산 컨슈머, 인도네시아의 인도라마. 네. 이제 이런 근데 들어보면 의외로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에 비해서 훨씬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 뜨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건 또, 그렇습니다. 그건 네. 좀 오해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이제 인도네시아 특히 이런 쪽으로 가면 종교가 종교가 있죠. 네. 그죠? 최근에 우리가 이슬람 하면 IS 대장을 죽였다고 네. 또 트럼프가 뭐 아주 자자찬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슬람 이 종교 우리가 이슬람을 잘 몰라요. 맞습니다. 종교도 네. 잘 모르고 하는데, 자, 그런 종교적인 뭐 좀 규제, 자,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사실 그런 문제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부패 방지법과 좀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하고 맞물려서 이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증권 시장의 그런 발전도 약간 더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시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증권 시장에서 이슬람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람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람한 기업에는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람과 할랄의 좀 용어의 의미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제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 이슬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슬람에서는 이제 할랄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슬람 율법에 맞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하람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행위를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업들도 할랄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샤리아 기업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선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슬람인들이 투자하기 적절한 기업이다라고 선정을 해놓은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또 샤리아 인덱스도 또 만들었습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추진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있어요. 계몽운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이슬람인들도 투자를 해서 자산 증식의 맛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계몽 운동을 하고 있고 한국도 90년도에 한주각기 운동 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활동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저희가 외국인들이지만 우리가 먼저 좀 미리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슬람 인구들이 투자 쪽으로 유입이 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아람코라고 하는 이제 석유 재벌이지만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뭐 이슬람이라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산시장 성장에 맞춰서 그들도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때문에 뭐 투자가 제약받는 일은 없다, 그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책 저자분을 모시고 이야기합니다만 뭐 책에 대한 내용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해서도 안 되고요. 책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그것만 해도 지금 듣고 계신 분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마무리를 가질 건데요. 뭐 우리 한국도 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국들이 보면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듯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도 뭐 이제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열렸습니까? 25일부터 27일까지. 지금 11월 달.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뭐 등등인데, 자, 결론적으로 아세안에서 특히 이 동남아시아 이 투자 미래를 뭐 총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세안은 우선 전체 아세안 인구의 50%가 30세 이하인 국가들로 아주 젊은 국가입니다. 예,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럽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 예. 생산 기지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 또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그런 세계 무역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이 앞쪽을 지나가는 이 지역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그 물류 물동량의 50%가 통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도네시아가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인구와 그리고 소비 시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성장률 또한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 그런 빠른 성장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것들을 눈치채고 신남방 정책을 추진할 만큼 굉장히 교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체 그런 투자를 보더라도 한국이 2015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1225억 달러 정도로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서 4위의 투자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도 잘 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고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좀 쫓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에 섞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이었는데 그런 시장들이 이제 아세안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부자가 되려면 사실 남들이 좀 안 하는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 해외 투자 중에서도 중국, 미국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이런 동남아시아 시장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접근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주고자 또 제가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저희가 성장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성장한 건 또 미국과 일본이 성장한 것들을 또 따라서 성장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저희가 성장하는 걸 보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 성장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고령화고 그리고 저성장, 저금리로 걱정하는 이런 그런 걱정거리들을 좀 우리 자본 수출을 통해서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이래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주식 하시는 분께 이게 뭐 들어보시라고 한 또 읽어보시라고 한 책 아니고요. 이 주식의 이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축으로 하는 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관점 그리고 또 뭐 정보 차원에서도 오늘 대단히 또 유용한 저자분이 직접 오셨으니까 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펀드 이쪽도 아시아 펀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또 이제 뭐 베트남 이런 쪽은 아예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가 나와 있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뭐 리츠 펀드 이런 등등도 이쪽 지역에 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투자 이민 또 은퇴 이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정말 저자분이 직접 나오셔서 이 동남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우리 들어보신 분들께도 대단히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보다 자세한 것은 이 책 이 책을 통해서 조금 꼼꼼하게 또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한데 이상하게 돈 파는 가게에서 책 토크는 별로 하지 않는데 뭐 가끔씩 할 때마다 그 책이 크게 팔렸더라라는 소문이 또 자세하게 있는 것 또한 이거 뭐 숨기고 싶지 않은 사실 비밀입니다만 오늘 이 책도 뭐 또 기양걸음 해 주셨던 것만큼 또 좋은 반응 이 시간 이후로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또 저희와도 이 동남아시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교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